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진짜 여기 주목해 주십시오. 최형진 평론가. 3년 전에 기억은 다들 못하시겠지만 3년 전에 사건 반장에 나오셨다가 네. 그때는 진짜 정말 무명이었는데 이제는 완전 거물이 돼서 돌아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최욱씨입니다. 예. 네, 3년 만에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우리 형진 평론가님. 빨리 시작하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어제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이 담배 피우지 말라는 교사 훈계를 듣고 쾅 폭발해서 교무실과 복도에 저렇게 소화기를 난사했답니다. 이 녀석은 곧바로 도주했지만 인근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 지난 9일에 이어서 어제가 두 번째 소화기 난사였답니다. 혹자는 그러세요. 옛날엔 너무 때려서 문제, 요즘엔 너무 안 때려서 문제.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보죠. 예, 백다의 아나운서 손수호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최영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자, 엄마가 주방일 하는 중에도 7시 50분만 되면 사반 틀어주는 예쁜 딸 문자연이 출연자분들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하신 김수진님, 잘 그렸다. 자, 서울 3호선입니다. 정말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시종일관 저 자세로 앉아있다 하더라고요. 어떤 삶을 살면 저럴 수 있는 걸까요? 하신 김주영님. 자, 서울 용두동의 한 백반집입니다. 진짜 밥맛이 떨어진다는 게 이런 경우일까요? 족 좀 내려주세요 하신 박양화님. 자, 옥천의 작은 영화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저러고 싶을까요? 쌍종 내려 하신 이경화님. 자, 지난 5월 18일 서울 1호선 전철에서 한 여성 승객이 갑자기 저렇게 심정지로 상태가 왔습니다. 민방위 훈련 때 졸지 않았던 덕에 CPR 해서 제가 저분을 살렸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하신 최재호님, 박수! 예. 아르헨티나의 루시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제발 좀 외쳐주세요. 자, 아스에서바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설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게요. 자, 짐승 다루듯 제 앞에. 자,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이죠. 신인 걸그룹 하츠2하츠 공항 과잉 경호 논란. 저희가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 입장을 처음 전해드렸었는데 그걸 보고 영상 속 그 피해 당사자로 추정되는 분이 SNS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전해주시죠. 네, 바로 어제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린 내용이죠. 지난 8일 아이돌 하츠2하츠 경호원이 인천공항에서 팬으로 보는 여성을 밀치고 위협하는 영상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M 소속사 측이 입장을 냈는데요. 지속적으로 멤버들을 밀친 사생팬 제지를 위한 대응이라면서 과도한 대응에 대해서는 경호업체에 항의를 했고 향후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속사 입장에 대해서 폭행 피해를 입은 팬이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을 폭행 피해자라고 밝힌 여성은 본인의 SNS에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20살 여자를 살인범 체포하는 것처럼 대응해놓고 입장문을 내냐. 어깨 부딪혔다고 사람 짐승 다루듯 진압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토로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그 본인 몸 상태를 저렇게 보신 것처럼 촬영한 사진도 올렸어요. 네, SNS에 올렸는데요. 사진과 함께 지금 화면에 멍든 장면들이 나오고 있죠. 굉장히 멍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설명도 했는데요. 목뼈 부분에 염좌, 또 허리뼈, 척추 부근에 또 염좌, 또 오른쪽 상완부, 팔 쪽에도 저렇게 염좌가 있었고 좌상도 있었고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팔뼈에 금이 갔답니다. 또 이 본인 주장에 따르면 뇌 핏줄도 터졌다라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고소를 하라고 했는데 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아티스트가 욕먹는 게 싫어서 고소 안 하는 거다라고 밝혔는데요. 제작진이 이거 확인하려고 연락을 했는데요. 예. 하지만 이 글은 삭제됐고요. 또한 계정도 사라졌고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삭제가 된 상태군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김수현의 반격입니다. 자,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고 김쇠론 씨를 둘러싼 한 유튜브 채널과 배우 김수현 씨 간의 이 격한 이 진실 공방, 저희도 몇 번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 자, 그런데 최근 김수현 씨 측이 세게 좀 맞불을 놨어요.
네, 배우 김수현 씨와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요, 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치면서 갈등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김수현 씨가 가세현 측에 이 자산 가압류를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수현 씨 측에 따르면 최근 가세현 김세희 대표의 부동산과 후원 계좌 총 2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원은 김세희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와 강남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의 가압류 신청을 인용을 했습니다. 청구 금액은 각 20억 원씩 총 40억 원이고 시세는 100억 원을 상회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 대표와 친누나 공동 명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절반 지분만 가압류를 설정했다고 알려졌고요. 다만 김 대표가 이 아파트들을 담보로 해서 이미 다수의 대출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청구 금액 전액을 회수하기 어려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양측이 지금 엄청나게 소송전을 지금 펴고 있어요. 앞으로 네.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이 가압류를 했다는 것은 손해배상 소송, 이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김수현 씨 측에서 김세희 대표와 유족들을 상대로 제기를 해서 진행되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가압류도 이루어진 것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양쪽이 서로 고소를 해서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김수현 씨 측에서는 성폭법 위반,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했고 또 반대로 유족 측에서도 김수현 씨를 고소했어요. 아동복지법, 무고 등으로 맞고소했기 때문에 앞으로 민사, 형사 갈등이 굉장히 더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두리번 하더니 점점점. 자, 혼자 식당을 찾은 여성이 벌인 충격적인 행동,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쭉 늘어나는 치즈를 즐기면서 돈가스를 맛있게 냠냠 먹고 있는 저 여성. 자, 다 먹고 딱 2조각 남은 그때 갑자기 테이블 아래로 손을 주섬주섬. 자, 그러면서 돈가스를 또 먹어요. 자, 잠시 뒤 또 두리번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돈가스 위에 뭔가를 착 보시면 뭔가를 착 올렸어. 세팅 성공. 자, 젓가락으로 그때부터 뒤적 막 하더니 곧바로 그릇을 들고 카운터로 지금 가요. 이봐요. 머리카락 나왔잖아. 진짜 불결해. 진짜 나 지금 토 나올 것 같아. 이따위로 장사할 거야, 당신들? 자, 저 손기술 진짜 밑장을 확실히 빼버렸습니다. 네, 제보자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의 한 돈가스 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모자를 쓰고 혼자서 식당을 찾은 여성 손님이 돈가스를 시켰어요. 한 12,000원 정도 되는 돈가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드시더니 2조각 정도 남은 상태에서 몰래 팔로 이렇게 움직이더니 머리카락을 돈가스 위에 올려놓고 젓가락으로 휘휘 섞습니다. 그래 놓고는 굉장히 화가 난 말투로 가서 머리카락 나왔다,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직원께서 이 사장님께 전화를 해서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께서 사과드리고 환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사과드리고 환불해 줬어요. 근데 나중에 직원이 사장님께 그 사람 맨 처음 주문할 때부터 좀 이상했어요라고 얘기를 해서 CCTV를 보니까 바로 저런 딱 걸리는 현상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일단 뭐 제보자는 또 곧바로 그 경찰에 여성을 또 신고했고 바로 어제 경찰로부터 검찰로 넘겨야 한다. 이런 답변을 좀 들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는 금액이 큰 것도 아닌데 괜히 일을 좀 크게 벌렸나 싶다면서 이 동네 장사인데 나중에 여성이 가게 리뷰 테러 등 보복할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남겼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자, 아내의 새 친구입니다. 자,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15년 차 평범한 40대 남성입니다. 아내는 결혼 후 퇴사하면서 친구도 잘 안 만나고 집에서만 지내는 편인데요. 그래서 저도 퇴근하면 빠르게 집에 와서 저녁도 같이 먹고 산책도 하면서 대화를 자주 나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들이 아내한테 사진을 그림으로 만들어준다면서 챗 GPT를 알려줬어요. 이게 검색부터 일정도 짜주고 고민 상담까지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처음에는 마트 세일이나 맛집 정보처럼 간단하게 검색만 했는데 그런데 점차 챗 GPT가 알려줄 거다. 챗 GPT 말이 다 맞다고 하더니 이제는 챗 GPT가 알려주는 오늘의 운세나 사주를 맹신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는 사춘기 아들이 말을 안 들어서 속상했는데 챗 GPT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면서 아들 입장도 대변해주고 위로해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물으니까 당신보다 챗 GPT가 내 마음을 더 잘 알아줘. 당신보다 더 나.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했던 노력은 다 뭔가 싶었습니다.
아내는 산책도 예전만큼 안 나가고요. 대화도 확실히 줄었거든요. 챗 GPT한테 아내를 뺏긴 기분인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지금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자,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여보, 수호 엄마, 당신 지금 뭐 하자는 플레이야? 아니, 진작에 남편 대접, 가장 대접은 내가 바라지도 않았지만 이제는 하다 수호 문제, 수호 문제를 놓고 아빠인 내가 아니라 챗 GPT랑 얘기를 하고 앉았냐? 야, 너 나중에 AI 탑재된 로봇 나오면 나 침대에서 쫓아내고 그거 데리고 그냥 살겠다 너? 야, 정신 좀 차려. 눈앞에 있는 당신 서방 좀 쳐다보라고, 동그라미. 아, 이 구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구도. 자, 다음 아내입니다. 봐봐, 이거 봐봐. 이러니까 내가 당신하고 말을 섞기가 싫어. 맨날 피곤하다. 박지훈 부장이 괴롭힌다. 배고프다. 아주 그냥 할 줄 아는 게 딱 세 마디야. 야, 우리 GPT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도 주고 수다도 떨어주고 늘 내 편이고. 그래, 너 말처럼 로봇 나오면 그거 하나 사야겠다, X. 아, 일단은 우리 최영진 평론가부터. 예,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챗 GPT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물어봤냐면 한 3, 4년 전에 이제 사건반장 잘리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사건반장 나오니까 기분이 좀 묘하다 이렇게 이제 쳐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때 정말 힘들었겠구나. 위로를 해주면서 오늘 잘하길 바라. 격려해주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이게 점점 하다 보니까 정서를 요게 맡기는 경향도 있고 제가 이거 좀 많이 이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내한테 아니 챗 GPT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말 못해? 오히려 이 인공지능에 너무 의지를 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챗 GPT를 활용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가족들과 나누는 시간이 줄어들 만큼 쓰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그라미를 들었습니다. 자, 교수님은요? 네, 여기서 슬퍼해야 될 분은 지금 사연자가 아니고 저 같은 상담사예요. 아이고, 그러네요. 이제 곧 그 직업 없어지겠네. 아이고. 요즘 맘카페에서 큰일 났네. 그렇게 챗 GPT로 상담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부들한테 위로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세상에. 남편께서는 상담비나 코칭비, 부모 교육 레슨비 이런 거 절약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 GPT의 상담에 어느 날 한계가 느껴지실 겁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완전히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네가 가르쳐 준 정보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때는 잘못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얘기하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면 인간한테 기계한테 의지하는 건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미묘한 나의 그 심리는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서운하실 수 있지만 이게 대체제가 아니고 보완제 정도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제 기술의 진보를 거듭하다 보면 그 감정선까지 건드리는 때가 올 겁니다, 권 변호사님. 네, 지금 상담업계만 고민이 아니고요. 맞습니다. 법조계의 문제가 지금 변호사업계가 제일 심각해요, 지금. 지금 걱정이 지금 맞아. 한가득입니다, 다들. 맞아요. 그런데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이 일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아니 나보다 기계가 AI가 더 관심을 끌고 흥미를 주고 사랑을 받으면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겨야겠다. 내가 더 관심을 끌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재밌는 것을 제공하면은 또 다시 또 마음이 올 거거든요. 이게 뭐 남편을 완전히 싫어하는 게 아니라 잠시 좀 흥미를 느끼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뭐 이 방송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미 지금 쓰고 있어, AI를. 네, AI 시대에 저희 아나운서들은 꼭 살아남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가족분들 댓글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연님, 챗 GPT가 생각보다 공감 잘해줍니다라고 하셨고요. 아이쿵님, 사람과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죠라고 하셨습니다. 배구공님은 아내 몰래 챗 GPT 설정값 변경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선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고요. 첫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신변 보호 중이던 50대 여성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용의자인 40대 남성은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 범행 후 달아났는데 경찰이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예, 어제 새벽 이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서 숨지는 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재 그 유력한 용의자를 뒤를 쫓고 있다는데 아직까지도 검거 소식은 들어오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승용차를 타고 대구 경북을 벗어나서 이 세종으로 도주를 했고 택시로 갈아타고 나서 세종시 한 야산으로까지 도주한 걸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은 야산 일대에 수색경과 이 드론, 기동대 등을 투입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는데 다만 이 용의자가 야산을 벗어났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경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수색견 8마리를 풀면 조금의 흔적이 나오기 마련이지만 이틀째 흔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새벽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옆방에서 자고 있던 딸이 비명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여성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피해 여성은 자기 집에서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지금 도주 중이라는 이 40대 용의자 대체 누굽니까? 네, 우선 초기 보도에 따르면 연인 관계다라는 그런 추측성 보도도 있었는데 경찰에 따르면은요 연인 관계로 단정 지을 단계가 아니다. 용의자를 붙잡은 다음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이든 또는 연인이 아니든 관계없이 이 남성이요 피해자의 집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에 들어가기까지 침입하던 경로와 과정도 굉장히 좀 특이했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영상들은 남아 있어요. 차량에서 다 녹화된 것들인데 블랙박스에서 새벽 2시 잠깐만요, 변호사님. 지금 네네. 배관을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저거 아래에서 6층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전체 20층 아파트인데 6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아파트 외부에 있는 가스 배관입니다.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20m 높이인데. 네, 새벽 2시 16분에 도착을 해서 저렇게 올라갔고요. 그리고 20분이 지난 새벽 2시 37분경에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와서 도망쳤는데요. 그로부터 5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고 또 119도 도착을 했는데요. 피해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안타깝게도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야, 세상에 저 지금 보시는 가스 배관을 타고 6층 높이 이 숨진 피해자의 집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앞에 도착해서 살해를 하고 도주할 때까지 걸린 시간 단 20여 분. 자, 정말 단숨에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굳이 저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뭐 용의자가 검거된 이후에 뭐 진술을 들어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만 짐작되는 그 정황 증거 같은 건 좀 있거든요. 바로 이 숨진 여성의 집 현관 앞에 안면 인식이 가능한 지능형 CCTV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남성은 복면을 쓰고 이 지능형 CCTV가 설치된 출입문이 아니고요. 영상 보셨듯이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 거주지인 아파트 6층까지 침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여성의 집 현관 앞에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건 바로 이 용의자 40대 남성 때문이었는데요. 한 달 반쯤 전이었습니다. 지난 4월로부터 남성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피해 여성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흉기로 위협해서 경찰에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CCTV가 설치됐던 걸 알 수 있었던 것도 본인이 원인이 됐기 때문에 그게 설치됐던 거고 또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현관이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갔다. 자, 사건이 발생하기 한 달여 전부터 이 남성의 행동 매우 심상치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피해 여성이 살고 있던 그 아파트 주민들도 심지어 이 둘 간의 내용을 알고 있었을 정도였다는데요. 자, 주민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본인이 거기에 일을 했다고. 그러면 그 피해자분 목에 이렇게 했다고. 그렇지, 그 당시 그랬어. 이것도 뭐 나중에 하고
집안 수시 얽혀 있더라고요. 여기 몸에 상처 같은 게 있더라고, 아줌마는. 그냥 부부 싸움이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그냥 따라가면 그래서 위험을 했어요. 아줌마 반 누르고 그러니까 집안 수시가 구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만둬 도망갔다 하더라고. 열반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남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까지 따라 들어와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적이 있었는데 네. 이웃 주민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비명을 듣고 달려 나온 이웃 덕분에 그때는 정말 가까스로 네. 화를 면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일단 이 둘이 새벽에 싸우는 소리를 들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주민이 보니까 이 피해자께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데 목에 상처가 있었고 이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바로 그 남자가 흉기를 칼에다 대고 있었는데 딱 그때 그 옆집에 계시는 분이 그 소리를 듣고 나와서 딱 무슨 일인지 보려 했더니 그 남자가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화를 면했는데 그때 이 남자는 이제 지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지능형 CCTV 그러니까 안면 인식이 되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 얼굴이 뜨면은 그게 이제 5분 만에 경찰한테 연락이 가는 CCTV래요. 그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이 피해자께서 스마트워치는 반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경찰이 이 남성에 대해서 가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한 달 전에 이 용의자는 고인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면서 위협을 한 적이 있었고 도망갔죠. 자,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유의 몸이었던 거죠. 대체 왜 이유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수사에 제대로 응해서 네,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구속의 요건을 충족할 때는 구속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이 건에 있어서는 경찰 관계자가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으로 붙잡았어요. 붙잡은 다음에 이거는 구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장을 신청을 했고 검사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해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지금 수사기관이 파악한 증거를 종합해보고 그리고 또 이 피의자가 수사에 임한 태도를 볼 때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본 거거든요. 특히나 그 외에도 10년 넘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또 현재 어디에 어떻게 거주하고 있는지 주거 현황까지 종합해서 본 결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입장은 이래요. 아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해야겠습니다만 이미 도주한 이력이 있는 상태였다. 그리고 도주했던 사람이고 또한 그 후에 이 사건 범행을 또 분석해 보면은 아주 계획적이거든요. 좀 보시는 것처럼 복면을 씁니다. 그리고 CCTV까지 다 파악을 해서 그걸 피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침입할 때도 저렇게 대담한 수법을 썼거든요. 그렇다면 애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하는 사건 아니냐라고 경찰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스토킹 범죄의 특성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억지로 강제로 격리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지 않는 한 스스로 멈추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주 이력이 있는 이 피의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안타까운 범행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서 그 목에 흉기를 들이댈 정도의 사람한테 말이죠. 법원이 구속영장은 아니야. 대신 접근 금지 일단 이걸로 갑시다. 걔네들이 그런 거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은 뭐 다툼이나 연애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폭력인데 여전히 연인의 문제로 보시는 관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건 이런 참극이 비슷한 참극이 우리 주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5월에도 동탄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요. 예. 30대 남성이 30대 여성을 납치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때도 이 피해자인 여성이 구속 수사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단체들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한 후에 용기 있게 구속 수사를 하는 어떤 그런 결단도 필요할 때가 아니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손 변호사님께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 여성단체에서 오늘 이 사건 관련해서 지금 이구동성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 피의자 인권 보호 좋다 이거예요. 불구속 수사 원칙 좋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스토킹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정말 무조건 이 사람의 인권을 제약을 해서라도 가둬두자 이 차원이 아니라 최소한 그 사람의 신병을 어떤 뭐 구치소 같은 데 가둬놓는 그 기간 동안에 피해자가 자신의 어떤 개인 뭐 주소지나 이런 걸 좀 바꾸면서 도망갈 시간을 벌어달라 이거예요. 네,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벌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 피해자, 특히 신고자에 대한 보복 가능성, 보복 우려도 감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는 기각이 되었고, 물론 법원에서 여러 가지 두루 고려해서 판단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판단이거든요. 이런 일이 계속 재발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머지않은 시기에 이런 사건 또 전해드릴 겁니다. 스토킹, 뭐 시달리다가 또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들.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지난 3월 12일 새벽 1시쯤 한 커플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 승객이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데요. 달리는 자동차 안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이 여성. 이 범행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예, 중국인 승객에게 보신 것처럼 무차별 폭행을 당해서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택시 기사님이 제보를 주셨네요. 네, 너무 억울해서 국민청원까지 했습니다. 네, 너무 억울한 상황이에요. 2년 6개월 동안 서울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처음 겪는 일입니다. 네, 50대 남성 택시 운전사의 제보인데요. 3월 12일에 저녁에 이제 일을 하다가 새벽 1시쯤에 한 중국인 커플이 탔습니다. 그런데 뭐 중국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히 모르지만 약간 좀 다투는 그런 지금 화면도 나오죠. 다투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여성 승객이 차를 세워라 이렇게 운전기사에게 손짓을 한 다음에 그냥 뒤에서 문 열고 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제 동승자가 말리고 있지만 내리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운전석 뒷자리 저 자리는 마음대로 내릴 수 없게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 내린 거거든요. 예. 이렇게 문이 열리지 않자 또 이제 반대편 문을 또 열려고 해요. 허허. 근데 그러다가 이 제보자가 운전석 뒤쪽으로 팔을 이제 젖혀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는 여성의 팔을 이제 막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자, 도로 한복판에서 내리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팔을 잡은 겁니다. 자,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 확인해 보시죠. Quay, qua đây trúng mất gì à? Cầu là xem em muốn ăn 아, 참 진짜 내려드릴까? 아니 Quay! Quay! À, đây trúng mất làm gì à? 얘네 신고해버릴까 진짜. 아, 문이 열렸어 문. 아유 씨. 거기서부터 계속 막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지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게 가는 도중에서도 맞았고요. 거기다 선을 세워놓고도 엄청 맞았어요. 맞기는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야, 교수님 지금 어쩌면 좋니 진짜. 그러니까요. 작정하고 때리네 진짜. 네, 힘도 좋네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막 거의 패는 수준이죠. 이 택시 기사님께서 맨 처음에 정차한 곳이 1차선이었대요. 너무 위험하잖아요. 1차선에서 막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여성이 내리려고 하길래 택시 기사님께서 안전을 위해서 막으신 거죠. 중국인이니까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이렇게 문 열려고 하는 걸 딱 손으로 막으신 거예요. 근데 그러자마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을 하는데 뭐 남성 승객이 중간에 조금 말리지만 뭐 적극적으로 말리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말려기는 했는데 이 여성이 분이 풀리지 않는지 막 얼굴을 너무 많이 때립니다. 뒷덜미 잡아당기고 얼굴 때리고 귀 쪽으로 때리고 그 와중에서도 기사님께서는 안전지대로 이동을 했고 간신히 채를 세웠습니다.
그때도 이제 폭행은 계속됐는데 다행히 그중에 또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영상 속에 보이는 저곳이 서울 이 합정역 사거리인데 아시잖아요. 10차선, 왕복 10차선 도로입니다. 가까스로 정말 이 갓길의 안전지대에 차를 세웠기에 망정이지. 저거 얼마나 큰일, 저 위험천만해요, 저거. 근데 진짜로 위험했어요. 일단 제보자가 겨우겨우 그 안전지대로 차를 세우긴 했습니다만 사실 정차한 곳이 이 차량 한 대도 세울 수 없을 정도로 좀 비좁은 곳이었고요. 그 후에도 이게 진짜 위험한 게 옆에서 차들이 그냥 쌩쌩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네요. 뒤에 달리네. 옆에 달리잖아요, 차가. 막 지나다닙니다. 자, 그런데 차가 멈추자 이 남성 승객이 문을 열고 도망치기 시작하고요. 제보자는 또 도주하는 남성을 쫓아갔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여성 승객이 씩씩 막 화가 나면서 이 또 제보자를 쫓아가요.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10차선 도로 위에서 세 사람의 추격전이 펼쳐진 겁니다. 저 새벽에. 주변에 다른 차들도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면서 보신 저 위험천만한 추격전은 종료가 됐는데요. 저 여성 이 경찰에 체포된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바이바이 코리아라고 해봤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찰관과 이 제보자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네, 출국했겠죠, 아마도. 그날 오후에 비행기라고 했으니까요. 저는 그냥 제가 합의 안 한다 그러면 거기서 잡아둘 줄 알았는데 그래갖고 합의 안 한다고 그런 건데 그거 하루 안 되고 그날 바로 그냥 풀어주는 게 이게 맞는 건가 해갖고 어떤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다 그날에 구금되거나 이렇게 뭐 출국 정지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피해 보상이라도 받으시라고 제가 합의하시는 게 어떤지 제가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던 거예요. 그거를 잡아둘 수는 없는 거예요. 걔는 범죄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걸 갖다 그냥 바로 내보내면 근데 모든 범죄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중대성도 인정되고 그러니까 법에서는 그런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뭐 경찰도 경찰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바로 풀어줘서 출국까지 한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제보자는 경찰 조사를 받고 나서 바로 집으로 귀가를 했고요. 이 여성은 수갑이 채워진 채로 경찰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8시쯤에 제보자가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가해 여성은 중국인으로 폭행 당시에 술에 취해 있었고 제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또 여성이 오늘 출국할 예정인데 합의할 생각이 있는지도 제보자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제보자는 폭행으로 귀에서 출혈도 있었고요. 이명까지 들리는 상태이지만 병원 진단을 받기 전이라서 좀 합의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낮에 다시 전화가 와서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비행기라고 했으니까 출국했겠죠. 이렇게 좀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홍콩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홍콩으로. 예. 홍콩에 사는 중국인인지 아무튼 그 부분 경찰에서 중국 국적인 거는 확인을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저 여성 교수님, 네. 보통 운행 중인 차에서 저렇게 하면 네. 저거 심각한 범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폭행, 협박하면 특별범죄 가중처벌을 받는 거죠. 근데 저도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 심하게 폭행을 한 영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맞았는데 그 사람을 출국 금지를 좀 시켰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성이 본인도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구금되거나 출국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모두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범죄에 대해서 중대 사안이 아니면 그럴 수 없으면서 형평성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사실 너무 피해를 당하신 분이 억울하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좀 이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자, 손 변호사님. 네.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처음 전해드렸던 그 가수 제시 일행의 팬폭행 사건 때도 그 폭행 피의자가 삼합회 관련자다 했는데 바로 그냥 도망갔잖아요, 미국으로. 그래서 지금 못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또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한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애초에 출국을 못하게 해야 되는데
출국을 한 이상 사실 국내법으로 마땅히 취할 조치가 없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있는 외교관들이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고 출국한 사례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외교관도 아닌데 이제 민간인 신분인데 그냥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경찰이 밝힌 이유가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고 다 이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출국을 하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과 또 이런 외국인이지만 이 개인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제한하는 것이 이거 좀 따져봤을 때 이거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판단을 경찰이 내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 경찰도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했겠습니다만 이 제보자 입장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약식 명령이 나와서 벌금형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나갔는데 출국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뭐 벌금을 받습니까?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중국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아냅니까? 물론 보험이 있겠습니다만 자기 부담금도 있는 것이고 아예 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피해와 이 억울함이 확정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저 여성의 얼굴에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건 반장을 상대로 나의 어떤 신상이 노출된 데에 대해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이런 걸 할 리도 없겠습니다만 할 생각이 있다면 한국에 와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모자이크를 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와 함께 마트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신이 나서 카트 안에 온갖 생필품을 가득 담는데요. 하지만 남성의 표정은 영 못마땅해 보입니다. 계산대 앞에 도착하자 여자친구는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는데요. 언제부턴가 장보기가 데이트 코스가 되어버린 이 커플. 과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은 정말 인생의 새 출발을 꿈꿨다가 배신으로 진짜 끝나고만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보자는 50대 남성이에요. 근데 11년 전에 단골 음식점 사장님이 여자를 한 명 소개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마음이 잘 맞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제보자가 이혼을 한 상태여서 혼자 지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들이 있기는 했지만 아내가 키워서 사실은 굉장히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근데 소개받은 여성 역시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딸이 있었는데 싱글맘으로 직접 키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금방 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혼을 전제로 해서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연애와는 좀 달랐다고요? 네. 이게 어느 순간부터 여자친구가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직원을 잘랐어. 대신 좀 일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계속 제안을 했고 요구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무급으로 대신 일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고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여자친구가 오늘 손님 한 명도 안 왔는데 치킨 한 마리만 시켜줘.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끼니까지 좀 챙겼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여자친구가 어차피 우리 곧 재혼할 거니까 미리 챙겨준다고 생각하라고 말했고요. 제보자도 이에 수긍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여자친구는 우리 어차피 결혼할 거잖아 하면서 계속 그 요구 수위를 높여갔다는 거죠.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이제 본격적으로 사귀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뭐 재혼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뭐 생활비 좀 보태달라. 이제 서서히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을 원한 거죠. 이 여자가 제일 먼저 가는 데가 마트예요. 장 본 거를 저보고 계산하게 만들려고. 항상 뭐 금액 보면 15만 원, 20만 원 하고 맨날 돈 없다고 관리비 보내달라고 또 그것도 늦게 보내준다고 막 제가 오히려 혼나고 저희 어머님한테가 인사를 했으니까 완전 믿고 있었던 거죠. 야, 이거 좀 쎄한데요, 이거? 네, 이게 끝이 아니었고요. 여자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명품 가방이 있는데 나만 없어서 꿀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명품 가방을 사달라고 고양이 나만 없어 이런 것처럼. 네,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재혼할 아내한테 이게 아깝냐면서 중고 명품샵까지 데리고 가서 뭐 가방이나 지갑을 요구한 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었다고 하고요. 또 제보자 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도
대뜸 저희 재혼하려는데 집 살 돈 좀 보태주시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해요. 부모님은 당황하시면서도 이 며느리니까 선뜻 3천만 원을 지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는 본인 돈까지 보태서 본인 명의로 새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보자도 재혼을 하면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쯤 새 집에 들어가면 되냐고 물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아직 내 딸도 어리고 좀 더 시간이 필요해 이러면서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아니 재혼 말끝마다 재혼 얘기를 꺼냈던 건 본인인데 왜 또 아파트 들어가겠다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이중 생활까지 들통났는데요. 이중 생활. 네, 어느 날 제보자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여자친구 SNS에서 봤다. 근데 이 제보자는 SNS를 안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평소에 아예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여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명한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러면서 네,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요. 심지어 제보자에게 받은 이런 가방들, 비싼 가방들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동구매까지 진행했어요. 10년 동안 사귀면서 이 커플 사진 한 장 안 찍어줬는데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했냐 물었더니 너 지금 내 뒷조사한 거냐. 그냥 SNS는 용돈벌이 하려고 한 거고 허세 부린 거야. 라고 이렇게 또 뻔뻔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뒤에 이 여자친구, 재혼을 약속했던 여자친구가 이 제보자 남성한테 의미심장한 얘기를 꺼냈다면서요. 네,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 중에는 나중에 헤어지고 나서 뭐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값 다시 돌려달라고 그런 사람도 있대. 라고 떠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보자께서는 그때 그냥 뭐 금전거래는 확실하는 게 좋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실제로 여자친구가 우린 너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헤어지자라고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남자는 뭐 예전에 했던 말들도 있고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고받은 문자나 이제 카톡을 다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진을 발견을 한 겁니다. 어떤 사진이요? 네, 이 여자친구가 팔을 다쳤다 그러면서 수술비를 500만 원을 달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그 여자친구를 위해서 줬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사진을 곰곰이 보니까 그 다쳤다고 했던 날짜보다 2년 전의 사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쳤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말로 저 500만 원을 챙긴 거였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그 사이에 이 휴대전화 번호도 바뀌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보자가 밤을 꼬박 세워서 그동안의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씩 전부 다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와 10년을 사귀는 동안 현금 이체해준 금액만 1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1억 원에는요, 뭐 장본 거, 배달비, 데이트 비용은 제외가 된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제보자는 지인을 통해서 겨우겨우 여자친구랑 연락이 닿았고 부모님이 준 결혼 자금 3천만 원이라도 맞아, 3천만 돌려달라 원.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라도 근데 돌려달라. 여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황당한데요. 그때 재혼하려던 내 마음은 진심이었다. 너도 앞으로는 이 약 물고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재혼 핑계로 1억 넘게 가져간 여자친구. 이 정도면 진짜 이 사기 아니냐. 자, 일단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이 전 여자친구가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왜냐하면 결혼자금 3천만 원 줬잖아요. 그래도 집 샀잖아요. 그거 돌려달라고 요구했더니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그때 재혼하려고 했던 거는 진심이었다. 이거는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재혼 생각이 없이, 재혼의 의사가 없이 재혼할 것처럼 속여서 재혼 자금을 받았다면 이거 사기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재혼하려고 했죠. 근데 그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증명은 수사기관이 증거로 해야 되는 건데 애초에 이 말, 그때는 진심이었다. 근데 상황이 변했다. 미안하다. 이거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런데 약간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술비. 2년 전 사진을 가지고 수술비 500만 원 받아갔잖아요. 이거는 사실 이 어떤 재혼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가짜 사진을 가지고 수술비를 받아갔다면은 그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은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아주 작은 부분이죠. 최영진 평론가도 한 말씀 좀 보태주시죠. 이 제보자 10년 동안 진짜 누구랑 만난 겁니까? 일단 이중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막 각종의 이제 거짓말하면서
돈도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진짜 어떻게든 좀 받아야 될 돈인 것 같고 상처가 좀 클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악물고 살아라 이런 멘트도 조금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나 때문에 열받아 하면서 그렇게 시간 버리지 말고 나 같은 놈 있고 그냥 잘 살아라. 그러니까 짜잘짜잘하게 돈 달라 뭐 고소고발 같은 거 하지 말고 나 같은 놈 그냥 있고 새 출발해라 이런 뜻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님, 네. 과연 그 10년 동안 제보자만 만나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네, 지금 이 사람의 얘기가 우리 최평곤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중적인 생활이었고 지금 뭐 이 SNS도 안 한다고 했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겉에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하는 전형적인 형태가 사랑을 가장해서 금전을 착취하는 정서적 조종을 하는 거거든요. 정서적 조종을 할 때 어쩔 때는 피해자인 것처럼 어쩔 때는 불쌍한 것처럼 어쩔 때는 내 권린 것처럼 갖가지 방법을 다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필요한 돈을 뜯어냈는데 과연 이 여성이 이 남성만을 믿고 정말 사랑하고 재혼할 상대로 생각했을까는 처음부터 그랬을까에 대한 큰 의심이 생깁니다. 아, 너도 앞으로는 이 악물고 살아. 이거 계속 귓가에 맴도네. 네, 댓글도 보겠습니다. 도투마리님, 혼인 빙자도 아니고 그냥 사기꾼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김영환님, 법적으로 꼭 닫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다가 말고 이렇게 급하게 멈추더니요. 운전자가 맨몸으로 이렇게 다급하게 도망을 칩니다. 호랑이? 그러자 웬 파편들이 도로에 나뒹구는데요. 왜? 네, 도로 옆 산길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고 마침 반려도차가 보신 것처럼 피하려다가 돌에 맞고 절벽 아래로 추락하는데요. 멀리 떨어진 가게까지 날아온 돌 때문에 유리까지 이렇게 깨져버리고 차 어디 말았습니다. 갔어, 차? 네, 최근 이 지역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 영향으로 낙석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다행히 차량 운전자는 다친 곳 없이 직접 절벽을 올라왔고 다른 부상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네, 차에 올라탄 여성이 앞유리를 힘껏 내려칩니다. 왜 저래 또? 차가 슬쩍 움직이다가 오, 벌러덩 오, 넘어지는데요. 여성을 때려는 건지 차가 쭉 달리다가 멈추니까 위험해. 홀짝 뛰어내리더니 또 거침없이 도로를 걷습니다. 아, 이거 영화 찍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후에도 여성은 또 다른 차에 또 왜 저래? 올라타서 마구 내려치고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을 아이고야. 몇 대씩 때리면서 그렇게 진학을 합니다. 아유, 보험사 큰일 났네, 이제. 아유. 네, 애꿎은 차들을 부순 이 여성 사실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고요. 경찰이 여성의 상태를 고려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 확실히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갑니다. 단란한 저녁 시간에 TV 앞에 앉은 아기를 위해서 남성이 채널을 고르고 있습니다. 뒤에 앉은 아기도 몸을 기울여서 TV를 쳐다보는데요. 아유, 귀엽다. 이때 아무도 건들지 않은 소파 쿠션이 혼자 스르르 떨어지더니 동시에 아기가 벌러덩 넘어지면서 쿠션에 딱 안착을 합니다. 아니, 저 타이밍에 쿠션이 떨어졌어. 네, 아기도 남성도 깜짝 놀란 것 같죠. 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이날이 바로 아기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특별한 날, 특별한 우연이 아닌가 싶네요. 아유, 그렇군요.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네, 헬리콥터 아래 무언가가 매달려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까 그 정체는 바로 얼룩말입니다. 힘없이 매달린 모습을 보니까 어쩐지 좀 풀이 많이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타고 가면 안 돼요? 사실 이건 상어뭉치 얼룩말 에드가 자초한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주인의 품을 벗어나서 탈출을 감행했던 건데요. 아무렇지 않게 주택가를 활보하기도 하고 차들과 함께 나란히 고속도로를 달리는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녀석이었구나. 네, 이 도주국은 장장 8일 만에 막을 내렸는데요. 구조팀이 포획에 성공을 한 겁니다. 다행히 에드는 아주 건강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무사하게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글로벌 픽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 돌아옵니다. 여기도 콘드로이친, 저기도 콘드로이친. 비슷비슷한 이름들에게
따라할 수 있는 건 비슷한 이름, 딱 거기까지. 다양한 국가에서 연구된 관절 연골 건강지표 개선 확인. 이 정도는 담아야 이름값 하는 콘드로이친.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맛있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슬레이. 그럼 계속 그렇게 사시든가요. 특허받은 얇은 날로 얼굴을 살리는 요즘 면도. Boys be slick. Slick. I'm offering you an open seat in Formula One. The only place you could say, if you win, you are the absolute best in the world.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유튜브 라방 사반 후반 달려봅니다.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